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입니다. 올해는 브라질 북부 항구 도시 벨랭에서 열렸는데요. 거의 매년 새로운 합의가 나오는데 문제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2년 전에 열렸던 두바이 총회에서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위해서 석유, 가스 등의 사용을 줄이기로 약속했지만 세계 화석연료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 피해를 직접 겪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제는 협상보다는 이행, 선언보다는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말레이시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소속 귀화 선수들의 시민권 서류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축구계가 큰 파장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27년 아시안컵 예선에서 조 1위에 올랐는데 이 문제로 본선 진출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1월 21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우크라이나가 미국 측으로부터 러시아와의 평화 구상안 초안을 전달받았다면서 내용에 대해 미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계획안 초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초안에 러시아에 상당히 유리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를 판매해온 업체들과 해상 운송 네트워크를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 군부가 제재를 피해 위장 기업과 제3국 국적을 달고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그림자 선단 선박들을 활용해 매년 수십 달러 규모의 이란산 원유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보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국민과 기업은 이들과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 위반 시 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후 브라질에서 진행 중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한 행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총회 참가 국가의 주요 기후 위기 대응 현황을 알리는 전시관 블루존 내부였는데요. 화재가 발생하자 각국 대표단과 취재진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이 긴급 대피했는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21일 막을 내릴 때까지 총회는 정상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두고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24일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문화장관회의는 3국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행사인데요. 중일 양국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본이 개최를 추진해온 한중일 정상회의도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영국 정부의 봉쇄 조치가 일주일만 빨랐어도 2만 3천 명의 생명을 구했을 수 있었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유럽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2020년 초 이후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2만 6천 명을 넘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이탈리아의 초기 위기가 빚어진 상황을 보고 바로 잉글랜드와 웨일스 등 4개 구성국 전체적으로 비상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에 대해서도 코로나19는 총리의 리더십이 필요한 긴급 사태란 걸 일찍 알았어야 했다면서 총리의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러시아에 의한, 러시아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상안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이 네. 마련했는데 너무 러시아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비판이 당장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미국으로부터 협상 초안을 전달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를 얘기하지 않은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러시아에 치우쳤다라면서 내용을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사안의 정통한 복수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관리들이 이번 초안을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네. 아직은 큰 틀만 마련이 된 건데 우크라이나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러시아가 지금 종전 성과를 올리려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계속 거부해 왔던 조건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 전부를 러시아에 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러시아가 휴전 조건으로 계속 얘기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은 돈바스 안에서 지금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 협상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자국 군대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핵심 무기도 포기를 해야 되고요. 미국의 군사 지원도 줄이고 우크라이나 영토에 외국 군의 진입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항목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방 진영과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서방 쪽에서 연합군을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받아들여지면 종전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러시아가 또 추가 침공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대응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민족 감정을 건드리는 민감한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의 공식 언어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라라는 게 들어갔고요. 네. 러시아 정교회의 우크라이나 지부에 공식 지위를 부여해라라는 건데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자국 영향권에 묶어두려는 러시아의 오랜 목표가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크게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소식통은 다만 트럼프 정부로서는 일단 러시아가 실제로 원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부터 협상을 시작하려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지만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평화안이 나온 시점을 또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부패 스캔들에 그렇죠. 줄줄이 연루돼서 궁지에 몰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다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위트코프 중동 특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과 동등하게 접촉을 했다.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의 좋은 계획이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자 유럽연합 EU가 이제 협상 과정에서 유럽이 빠졌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어떤 종전 계획이든 작동을 하려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네. 자신이 아는 한 초안을 마련하면서 우크라이나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환영을 하지만 그건 정당하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라고 짚었는데요. 네. 지금 유럽 국가들도 이 종전안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모든 교섭은 오직 우크라이나와 함께 해야 되고 유럽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에서의 평화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도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원국이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유럽 안보도 무너지니까 우리가 논의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온 국가가 미국도 있지만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당연히 종전 논의에서 우리가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뒷전으로 우리가 밀리는 게 아니냐라고 유럽이 불안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AP통신이 논평을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월에도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하고 러시아랑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도자들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간신히 무마를 시켰나 했는데 결국 또 같은 자리로 돌아오니까 유럽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 구상안인데 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선결 조건이 뭐가 필요할지 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to be continued. 그러니까 뭐 드라마 끝날 때 네, 다음 편에 다음- 계속됩니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참 특이한 곳에서 to be continued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렌스키 대통령 최측근들이 부패 스캔들에 줄줄이 연루가 된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이 수사를 주도하는 독립기관인 국가 반부패국이 이제 수사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이에요. 15개월간 진행된 작전 결과를 공개하면서 드라마 시리즈를 내보내는 것처럼 조금씩 내보내면서 끝에 to be continued를 붙인 겁니다. 네. 일단 관련 영상에서 반부패국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국영 원자력 대기업으로부터 1억 달러를 횡령했다라는 폭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네. 첫 번째 시리즈가 11월 10일 오전 10시 10분에 온라인에 올라왔는데 100달러 지폐 더미, 우크라이나 지폐가 든 가방 사진을 올리면서 마이다스와 폭로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지를 올린 거예요. 아, 네네. 그 궁금하죠 네네. 이러면. 그래서 몇 시간 뒤에 이제 또 영상이 올라왔는데 네. 체 게바라, 로켓 교수 뭐 이런 이제 별명 같은 걸 달 이름을 단 인물들이 나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네. 한 남성이 손잡이가 달린 컴퓨터 가방에 돈을 넣어두면 들고 다니기가 더 편해 이러면서 수백만 달러를 다루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이 영상 끝부분에 다음 부분에서 그들의 역할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올린 마지막 영상에서 네네. 이제 시즌 2 후속편이 계속될 것처럼 그 마지막에서도 계속됩니다. 이런 걸 올렸거든요. 아, 아직 안 끝난 네, 거예요. 아직 안 지금? 끝났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아. 시청자들이 일주일 넘게 지금 다음 편을 아이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온라인에 올린 다음에 SNS를 통해서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2분가량의 영상이 나오는데 네. 발전소, 드론, 정전, 폭발 장면들을 몽타주로 보여주면서 장엄한 음악까지 깔았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뮤직비디오처럼 그러네요. 연출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반부패 수사 결과가 이런 식으로 공개되진 않는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느냐? 15개월에 걸친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휴대전화에 매달려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부패 수사관들이 여론의 지지를 얻어서 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다른 법 집행 기관이 이 반부패 수사를 막는 걸 좀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건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7월에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국내 정보기관 요원들이 반부패 수사관들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2명을 구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에 반부패국 권한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시위가 수도 키이우 등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진 적이 있는데 네. 이 이제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계속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군요. 네, 이런 드라마 같은 그런 연출을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웃어서 좀 죄송한 생각이 그렇긴 좀 한데요. 네, 근데 참 하는데. 이례적인 그렇습니다. 방식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길을 잃은 기분. 내년 11월에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미국인 절반 이상이 오늘 당장 의회 선거가 치러진다면 지역구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민주당을 선택하겠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공영 라디오죠 NPR, 공영방송 PBS가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 폴과 함께 10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민주당 55%, 공화당 41%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14%포인트나 앞선 건 2017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격차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특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 유권자들이 33%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을 더 선택했습니다. 이게 1년 전과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거든요. 네. 왜 이렇게 됐느냐.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떨어진 게 결정적인 아무래도 원인이다. 네. 그렇죠. 지금 지지율이 39%에 그쳐서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인 48%가 대통령 업무 수행에 강력히 반대한다. 생활비 절감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민주당이 웃을 수만은 없는 게 그럼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느냐? 그건 그거는 아닙니다. 또 다른 얘기죠. 네. 61%는 대통령직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거의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80%의 응답률이 정당, 의회, 대법원, 언론 등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이 공화당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당 충성도 면에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네. 공화당은 아직도 80%가 공화당에 대해서 꽤 많이 또는 매우 많이 신뢰합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네. 민주당 당원 중에서는 이런 의견을 밝힌 사람이 57%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민주당 지지자가 누굴 지지해야 할지 몰라서 길을 잃은 기분이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당분간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긴 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원들은 민주당의 그 의회 지도자들은 네, 네. 일반 유권자들과 단절이 돼서 이상만 쫓고 있지 실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뭔가 기회가 좀 네,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반전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다음 키워드 과로는 미덕이 아니다. 네, 이게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이후에 한 달 동안 외부 식사 자리를 만들지 않았고 정책 공부에만 매진하는 행보를 보였다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취임한 이후 총리 관저와 숙소 말고는 회식을 한 적이 없대요. 업무가 끝나면 바로 숙소로 돌아가서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을 하고 네. 곧바로 국회와 정상외교 관련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마치 입시 공부를 하듯이. 그렇지. 네. 대개 일본 총리 활동은 총리 동정이라는 제목으로 매일매일 상세하게 보도가 돼요. 그래서 네. 누구랑 식사를 하면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장소는 어디였는지도 다 알려집니다.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외부 식사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네. 술을 마실 여유가 있으면 정책을 다듬고 자료를 읽고 싶다라면서 숙소와 관저만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도통신은 회식은 정권 기반 강화와 정책 수립을 위한 귀중한 기회다. 작년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패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가 동료 만들기가 과제였다라면서 회식을 좀 여러 번 했었는데 총리가 된 다음에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새벽에 업무를 시작해서 맞아요. 논란이 있었잖아요. 새벽 네. 3시에 회의를 소집해서 그래서 업무 시간이 가혹하다라는 논란이 일으니까 일단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숙소에서 자료를 읽으면서 궁금한 게 생기면 전화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4일에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에 워라밸을 버리겠다. 일하고 또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3일에는 수면 시간은 대체로 2시간이고 길게 자도 4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변에서 총리 나름의 방식이겠지만 그렇죠. 가끔은 확실히 쉬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쉬어야 일도 할 수 있다라는 반응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지 내각의 지지율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지난달 21일 출범 직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80%가 넘었는데 15일에서 16일까지 교도통신의 조사 결과 전달 대비 또 여기서는 5.5%가 오른 69.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게 뭐 분명 미덕이 그렇죠. 있기는 네네, 한데 한데 이제 지도자일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그렇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게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사회 전반의 태도를 또 여기서 규정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막히면 막는다. 영국 정부가 19일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 봄부터 영국 전역에서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고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는 더 빠르게 내년 안으로 판매 금지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왜 판매를 막았느냐?
하수구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네. 이 물티슈는 화장지처럼 물에 녹는 게 아니라 절대로 변기에 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니까 쓰고 네, 툭 그냥 버리게 버려요.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물티슈는 변기에 버리는 용도로 제작돼서 나오진 않습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런 용도로 나온 물티슈가 있지만요. 네네. 하지만 그 영국 정부가 그래서 물티슈를 변기에 버릴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겠다라는 강력한 단속 방안을 지난달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속도 강화하고 북동부의 상하수도 업체가 물티슈를 포착하고 회수하는 크레인형 기계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단속을 해서 물티슈를 버린 가구가 특정되면 네. 수천 파운드의 벌금이나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얼마나 쓰길래 그러느냐? 영국에서 매년 사용되는 물티슈가 110억 장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긴 하네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당연히 심각하겠죠. 그렇죠. 자연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 정부가 2023년 10월부터 물티슈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야 되느냐 이걸 두고 사회적으로 논의를 벌여왔어요. 그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95%는 금지하자라고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회사들은 의료용 물티슈 그리고 호텔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변기에는 화장지 말고는 어떤 물건도 버리지 않는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500은 500이 아니다. 일본에서 500엔 동전 대신에 우리나라의 500원 동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시 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주로 현금 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500엔하고 500원의 화폐 가치는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그렇죠. 나거든요. 네. 근데 크기는 무게가 같습니다. 특히 바쁜 시간에 이렇게 손님이 두고 가면 네. 직원이 확인할 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500원 동전을 실수로 둔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고 네. 아니다 500원을 낸 사람 내가 봤더니 일본인이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걸 보면 상습적인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고 네. 관광업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는데 그 외국인들은 동전을 잘 구분하지 못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는 일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 500원을 몰래 500엔 대신 사용하다 걸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의로 내다 걸리면 사기죄, 자판기 같은 기계에 사용하면 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네. 바랍니다. 모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무게도 거의 비슷해요. 크기도 벌어지는 똑같고.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레이체 야마가타의 Be Your Love 함께 듣겠습니다. If I could take you away, pretend I was queen, what would you say? Would you think I unreal? 'Cause everybody's got the way I should feel. And everybody's talking how I can't be loved, but I wanna be loved for real. Everybody's talking how I can't be loved, but I wanna be loved for real. Want to be your everything.
Lisa, don't you walk awa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압델파파 RCC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와 번영, 문화 융성을 위한 공동협력 파트너십 강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RCC 대통령이 무혈혁명으로 한국이 정상 회복하는 것을 보며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쥐기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 접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소속 의원들에게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벌금형이 선고된 데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 훼손이라며 반발했고 조국혁신당은 법원이 국회의원은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며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KT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인당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피해 고객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보겠습니다. 노현지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말레이시아 축구 대표팀 귀화 선수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네, 지금 말레이시아 축구계는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주 피파 랭킹이 116위로 강호는 아니지만 피파 산하 아시아 대륙 축구 연맹인 AFC 본부가 있는 곳이고 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메르데카컵의 나라로 국민의 축구 사랑이 지극한데요. 네. 말레이시아 축구협회가 외국인 귀화 선수들의 시민권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말레이시아 축구에 오명이 남게 됐습니다. 국제축구협회 규칙에는 대표팀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무분별하게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부모 규칙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해외 출생 선수들은 친부모나 조부모가 태어난 국가만 대표할 수 있도록 간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6월 10일 베트남과 벌인 2027 아시안컵 예선 경기였는데요. 네. 국가대표 11명 중 9명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 누가 봐도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기에서 베트남을 4대 0으로 크게 꺾었는데요. 네. 이후 베트남이 피파의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제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선수들이 조부모가 말레이시아 출신인 것처럼 위조해 대표팀 자격을 얻게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군요. 출생 증명서까지 위조가 됐다면 뭔가 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 텐데 정말 파장이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피파가 조사한 결과 말레이시아 대표팀으로 귀화한 선수 7명의 시민권 서류와 출생 증명서가 위조된 것을 밝혔는데요. 네.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는 올해 초 브라질,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태어난 선수들의 조부모가 페낭과 말라카 등 말레이시아 도시에서 태어났다며 출생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파는 그들의 조부모 출생증명서 원본을 확보하고 조사한 결과 조부모들의 출생 국가도 말레이시아가 아닌 선수들의 출생 국가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선수들은 조사에서 제출 서류에 사인할 때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했고 문제의 선수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스스로 말레이시아 혈통이 아니라는 내용의 대화까지 오고 간 사실이 적발됐는데요. 이에 따라 피파는 말레이시아 축구협회에 35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 약 6억 3,200만 원과 선수들에게는 2천 스위스 프랑, 약 360만 원의 벌금에 1년간 출전 금지를 처분했습니다. 네, 피파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축구협회가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요? 네, 1차로 피파에 항소했던 것은 기각됐습니다. 그럼에도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는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만 말레이시아 내무부와 스포츠 문화청소년부 사이에서는 서로의 상대 간할이라며 미루는 중입니다. 말레이시아 측의 설명은 한결같은데요. 행정직원이 수행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문서 조작이 아니라 실수라는 주장인데요.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는 축구협회장을 정직시키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식 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는 선수들의 권익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심지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의 왕자이자 이번에 가장 많은 선수가 연루된 조호르 다룰 탁짐 FC의 구단주 이스마일 이드리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파가 이미 승인해놓고 왜 이제 와서 결정을 바꾸는지 영향을 끼친 외부 세력이 있었나 우리는 두렵지 않으며 고개 숙이지 않을 것이라며 음모론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대표 선수들이 뛰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계속해서 2027 아시안컵 예선전을 승승장구하며 F조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피파 징계가 확정될 경우 앞서 귀화 선수를 출전시킨 경기는 모두 몰수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경우 최하위로 본선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스포츠 정신은 공정함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런 생각도 떠올리게 되네요. 네. 한 가지 소식을 더 준비하셨는데 말레이시아에서 2027년까지 히토류 수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의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내 히토류 가공 산업을 확립한다는 목표로 히토류 원광 수출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함께 천연자원 및 환경지속 가능성부는 말레이시아의 히토류 정제 및 분리를 위한 현지 처리 공장, 히토류 금속 또는 합금 생산 공장, 초자석 제조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당사자들과 적극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영구자석을 만드는 네오디듐, 철, 붕소 등 1,600만 톤 이상의 히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말레이시아가 광물 협력 양해각서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된 형태의 수출만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아세안에서 미국과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핵심 광물 혹은 히토류 원소의 대미 수출 금지나 쿼터 부과를 자제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는 정부 기조와 배치됩니다. 정부는 내각에서 이 부분을 지적받자 기본 입장만 반복하며 값싼 원료 수출은 없을 것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 내에서 채굴, 가공, 부가가치 제품 제조 활동은 물론이고 재료, 재활용까지 포함하는 전체 산업가치 사슬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노현지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GPS는 어디로 향합니까? 오늘은 벨랭이라는 벨랭. 도시입니다. 좀 네. 생소하죠? 네. 이게 포르투갈어로 그 예수가 태어났다는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아, 그래요? 예. 오. 브라질의 도시입니다. 네. 브라질 북부에 파라라는 주가 있는데 네. 거기 주의 주도이고 아마존강의 관문이래요. 인구는 한 14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도를 찾아보니까 적도 바로 아래에 있더라고요. 근데 바다랑 완전히 면한 건 아니지만 네. 여기가 항구 도시인 게 이 파라 강이 이제 아마존강의 지류인데 네. 그게 대서양과 만나는 그 하구에 딱 이 아, 도시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로 네. 가보는 이유는 네. 예, 아마존강 때문은 아니고 그 UN 기후 변화 협약, 지금 우리가 파리 협약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이제 매년 모여서 약속 얼마 지켰는지 점검하는 이 당사국 총회가 지금 여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가 이제 30차 회의여서 보통 이거를 당사국 총회를 COP이라고 부르는데 네. 올해가 콥 30이고요. 그래서 이제 6일부터 21일까지 한 이 협약에 가입한 게 200개 가까운 나라, 즉 세계 거의 모든 나라.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은 거의 미국 빼고 거의 다인데. 미국이 빠지는군요. 예, 네. 근데 대부분이 또 여기에는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여기 이제 우리 참가단 보냈다 하고 등록한 나라가 193개국, 그다음에 유럽연합, 북한도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국제 무대에서 좀 떨어져 있었던 시리아. 예, 시리아도 이제 이번엔 대표단 보냈고 네. 불참한 나라를 보니까 뭐 이해가 갑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미얀마, 그리고 유럽에 아주 작은 이 산마리노라는 공국이 있어요.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미국은 보내지 않았죠. 그렇죠.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했다가 나오고 뭐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1995년부터 사실 이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 그 예전의 교토의정서 체제도 미국은 사실은 가입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그때도 대표단은 계속 보냈었어요. 아, 어떤 논의가 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대표단 보내지 않은 건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예 안 보낸 거는. 그렇군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지 언론들 보도를 보니까 현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존재감이 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정부, 지방정부라든가 뭐 환경단체 관계자들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기업 관계자들이라든가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아. 정부의 공식 대표단이 아니었어도 네. 그게 하나의 이유이고 그다음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기후협약 탈퇴 때문에 모든 논의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 그렇죠. 이 트럼프 정부의 탈퇴가 장애물이다. 이런 예. 것 때문에 또 존재감이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미국 기후동맹이라 그래서 네. 이제 주별로 이제 좀 기후 대응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는 주정부들은 일종의 연대체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속한 주지사들, 시장 등등 한 100여 명이 이번에 현장에 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인데 네. 그러니까 이 벨랭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트럼프가 세계 무대를 외면하는 동안에도 캘리포니아는 이 자리에 서 있다. 사실 뭐 캘리포니아가 하나의 국가라면 경제 규모가 세계 5, 6위권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뭐 말할 법도 하죠. 네. 그다음에 또 로드아일랜드주의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문제에서 미국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뭐 지금은 기후 환경 운동가로도 유명한데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엘고어 전 부통령도 뭐 연설을 또 했고요. 네. 자,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대학관 관계자가 ABC 뉴스랑 인터뷰한 거 보니까 네.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이미 각국 지도자들과 에너지 문제를 다 논의하고 있다. 이게 기후 대응 이야기인데 에너지 협상하는 거가 곧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또 뭐라 했냐면
그동안 체결된 역사적인 무역협정, 평화협정들이 에너지 파트너십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근데 이 화석연료라든가 이 에너지를 미국이 그 에너지 시장을 좀 하기 위한 그런 파트너십을 기후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후 환경 이야기하는 거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뭐 그런 뜻을 사실 감추지도 않아요. 네, 네. 이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AP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콥 30은 이건 사기다. 본질적으로 사기다. 원래 뭐 기후 대응 자체가 기후 변화가 사기극이다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참 이제 미국 안에서도 보면 싸늘한 반응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서깊은 환경단체 뭐 시에라 클럽 뭐 미국 최초 혹은 세계 최초 환경단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네. 한 간부는 현실은 미국 정부가 있든 없든 간에 기후 대응은 계속 된다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네. 또 이 파리 협약 설계하는데 굉장히 깊이 관여했던 이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라고 코스타리카 외교관이 있어요. 네. 이 사람 미국의 불참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그러면 미국이 회의장마다 나타나서 네. 불링 그 깡패식으로 압박하고 하는 거 네.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안 온 게 다행이다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예, 물론 그렇 뭐 본심은 아니겠지만 네, 네. 그 정도로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기후 재난에 취약한 나라들이 이번에도 이제 세계 공동 대응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한 거잖아요. 예, 이번에 보니까 제일 앞장서서 총대 맨 게 이 중미의 자메이카입니다. 네. 자메이카가 지난달에 이제 초강력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뭐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됐어요. 자메이카 경제성장부 장관이 우리는 이제 피해자로만 있을 생각은 없다. 네. 국제사회가 약속을 지켜라. 이건 우리한테는 생존의 문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생존의 문제 이런 것도 주로 이제 열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라든가 그렇죠. 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이게 사실 무슨 뭐 카리브해나 태평양 인도양의 섬나라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 네. 유럽도 굉장히 피해 크고 사실 미국도 피해 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루마니아가 올해 이제 홍수가 굉장히 크게 났었는데 이 홍수 피해자가 한 말을 루마니아 환경장관이 이제 회의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네. 밤새도록 지붕 위에 앉아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물이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까 봐 걱정했다. 또 올해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이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네. 문제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어떤 판결문에서 이렇게 명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맨날 나오는 태평양의 소국 투발루 법무장관 이 판결이 작은 섬나라들의 지렛대가 될 거다. 이건 국제법정도 인정을 한 거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한 나라만 뭐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예. 아니니까 이제 국제적인 협약도 필요한 건데 이제 선언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옮겨야 될 사실 상황이 이 아닌가. 뉴스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맨날 말만 저렇게 많으면 뭐하냐라는 생각들 사실 그렇죠. 다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약속만으로는 바다가 높아지는 걸 막을 수 없다. 인도양 섬나라에 있는 그 세이셸 대표가 그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현실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도 이게 사실 말만 하면 뭐하냐가 어떻게 보면 이번 회의의 주제였어요. 아, 그래서 개최국인 브라질이 네. 회의 시작하면서 먼저 진행에 관해서 5페이지 분량의 이제 문서 일종의 제안서를 내놨습니다. 네. 내용이 뭐였냐면 올해는 새로운 약속은 내놓지 말고 기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행 점검위원회를 만들자. 네. 사실 이 회의가 그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이긴 하지만 그 이행 목표 자체를 각국이 자기네들이 각자 알아서 목표를 세우는 거고 내가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또 거기서 발표하는 형식인데 그러지 말고 아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자. 네네. 그래서 이제 세계 기후 외교를 그동안에는 목표를 어떻게 놓을 건가 이거 협상하는 거였는데 협상 중심에서 이미 협약은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이행 중심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브라질이 이번 회의를 진실의 정상회의 그 약속 말고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나 이 불편한 진실 네. 이거 까놓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과거 회의에서 나왔던 약속들 굉장히 많았고 이행 상황을 보면 뭐 한 것도 있지만 사실 못한 거 안 한 것도 많죠. 제일 큰 약속이 이제 늘 얘기 나왔던 화석연료에서 이제 졸업하자, 끝내자 네, 하는 네. 건데 이게 얼마나 진행이 됐을까요? 이제 이게 2023년 재작년에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두바이 네. 이 COP28에서 채택된 게 이제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거였어요. 네.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렇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거. 네. 사실 이게 재작년 이 약속 선언적이지만 의미가 컸던 게 세계 모든 나라가 처음으로 석유랑 천연가스랑 석탄 이런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자라는 것에 일단 동의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후 2년 동안 세계 화석 연료 사용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제 에너지 기구들이나 기후 환경 단체들 쪽에서 네. 2030년이면 이제 제일 온실가스 많이 내는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정점을 찍고 즉 최대치에 도달하고 그다음부터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는데 네. 이게 지금 사실 그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근데 사실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이에요. 그렇죠. 예. 미국이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자체를 아예 이제 그 폐기하다시피 바꾸고 하면서 있잖아요. 네. 지금 뭐 트럼프 정부는 화석연료 네, 르네상스 네, 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개도국들 중에도 기후 대응의 필요성을 뭐 인정은 하지만 좀 그걸 압박으로 느끼는 나라들이 여전히 좀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브라질의 그 룰라 다 시오바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이 화석연료 감축 이거를 아예 시한을 정해서 이게 로드맵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공식 의제로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게 이제 말은 많았는데 실천이 잘 안 되고. 근데 어떤 있는 의미에서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023년 회의에서 제안된 게 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은 2배로 높인다. 즉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네. 쓰는 부분이 있더라도 에너지 효율성 높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싱크탱크들 분석 보니까 일단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부분에서는 세계가 뭐 목표를 향해서 이거는 뭐 앞서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에너지 전환을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이 열심히 해서요. 아. 이렇게 3배로 늘어난 거에는 대부분 다 중국이 태양광 활용을 늘리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나라가 다 힘을 합쳐야 되는 에너지 효율성 높이는 거 요거는 조금 좀 달성을 못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기후 금융이라는 거 이거 사실 뭐 매년 이슈입니다만 이게 3년 전 그 콥 회의에서 네. 손실과 피해 기금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딱 용도가 명확해요. 기후 재난을 당한 나라들 돕는다. 네. 근데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이제 8억 달러 정도 모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첫 해에 만들면서 막 모았던 거에서 크게 안 늘어났습니다. 아. 사실 이거 말고 요거는 딱 이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 적응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적응기금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 이거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긴급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취약한 나라들이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응력을 높이는 데 쓰이는 네. 건데 이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200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오래됐고 2009년부터 이제 운영되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결국 이제 기후 변화 대응하는 데에도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자금 부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하나요? 사실 거의 다 유럽이 냅니다. 그렇군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크게 보면은 한 올해 이제 모금하기로 한 게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절반은 이제 스페인을 비롯해서 유럽 6개 나라들 나머지 절반은 그냥 독일이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 부자 나라들이 이제 약속한 거 이거 계속해서 좀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에 이제 이 약속이 만들어졌던 게 이게 2009년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네. 민주당 이제 그때 집권하면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게 약속이 이제 오래도록 좀 안 지켜지다가 그래도 많이들 모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작년 회의 때 이거를 이제 2035년까지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모으자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또 역시 또 미국이 중단한 상태에서는 지금은 뭐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누구도 그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 힘든 거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남아 있죠. 사실 각국의 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뭐 강제성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전체 시스템적으로 네. 보면.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번 회의가 아까 뭐 브라질 주장을 빌면은 뭐 진실의 진실의? 정상회의라고 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회의 그 자체가 회의의 안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계속 점검하자, 이행하자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의 그 파리 협약 같은 유엔 기후 변화 협정을 놓고 오랫동안 협상을 해서 목표치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걸 또 계속해서 협상을 해서 각국이 이행 목표를 만들고 네. 그래서 이행했냐 안 했느냐 뭐 누가 더 이행해라 뭐 누가 더 그렇죠. 돈을 내라 이렇게 협상하고 그리고 그래서 목표 정하고 이행을 했나를 점검하는 데가 맞춰져 있는데 네. 그럼 이행을 안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렇죠. 이행을 하도록 조치를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이게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지금 그 유엔 기후 협약 사무국 자체가 네. 이제 자문단 만들어서 이 회의 개혁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 네. 또 문제가 그리고 이 당사국 총회가 만장일치 구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수결로 바꾸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1년에 석탄 사용 단계적으로 네. 폐지하자라고 그랬는데 인도 한 나라가 반대해버리면 그럼 안 되는 돼갖고, 거군요. 예, 예. 만장일치가 안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만장일치 제도를 다수결로 바꾸기 위해서는 역시 또 또 만장일치가 만장일치가 돼야- 필요하다는 게 되는 거죠. 어렵네요. 예. 원주민 시위대가 또 행사장 점거하는 일도. 네,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두바이, 작년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브라질. 사실 다 에너지 수출하는 대국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리 기후 대응한다라고 그랬는데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회사들 브라질에서 엄청나게 에너지 수입하고 있어서 네. 이제 그 문제 미국 언론들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마존 숲을 망치는 거 이게 최대 요인이 소사육. 그다음에 그렇죠. 소 먹이기 위한 그 사료용 콩 사육인데 이번에 이제 이런 회의 자체가 엄청 커지니까 또 로비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원주민들이 참석을 했다 그러는데 참 언제나 이 재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될지 결국은 그런 날이 오게 만들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